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뉴스 큐레이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어디 가신 거예요? 못 봤습니다. 네, 다시 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서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성탄절이고 연말 연초가 되니까 이제 서점에 가게 될 일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우리 송경제 청취자분들은 책을 좋아하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좀 맞겠죠? 네, 오늘의 주인공은 미국의 최대 오프라인 서점인 반즈앤노블입니다. 예, 사실 온라인 공룡 아마존이 등장하면서 이제 반즈앤노블은 거의 사망 선고까지 갔었어요. 근데 심폐소생을 하고 이제 최근에는 제2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년 2026년에는 증시 상장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날로그의 역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증시 상장을 추진할 정도면 사업이 완전히 되살아났다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상장을 한다는 건가요? 네, 지난주에 이제 미국 월스트리트하고 런던 금융가가 동시에 들썩이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미국의 최대 오프라인 서점 체인인 반즈앤노블 그리고 영국의 국민 서점 브랜드인 워터스톤즈가 합병을 해서 상장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두 기업이 한 몸이 돼서 이제 상장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두 기업의 주인이 같아요. 네.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라는 헤지 펀드입니다. 아. 엘리엇은 이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반즈앤노블하고 워터스톤즈를 묶을 예정이고요. 네. 그 워터스톤즈 밑에 이제 유서 깊은 서점들이 자회사로 쭉 줄줄이 있거든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인 해처스가 있고 포일스라든지 블랙웰스 이런 유서 깊은 서점 그리고 250년 넘은 아일랜드 서점이 또 있어요. 호지스 피기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증시에 상장이 되는 겁니다. 네. 상장 시점은 내년 하반기 목표를 하고 있고 이제 뉴욕 또는 런던 증시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런던 증시가 조금 더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런던 금융시장이 침체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영국의 지성을 상징하는 그 반즈앤노블하고 워터스톤즈가 런던 시장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런던에 이제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반즈앤노블만 놓고 보면요, 이제 반즈앤노블은 과거에 이미 기업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뉴욕 증권거래소에 1993년 상장을 했었고 또 2019년에 엘리엇이 새 주인이 된 후에 이제 그때 이제 비상장 회사가 된 거거든요. 내년에 상장하면 7년 만에 다시 주식시장에 등판하게 되는 겁니다. 반즈앤노블하고 이제 이 워터스톤즈의 IPO 계획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미국과 영국의 이제 간판 서점을 한꺼번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것뿐만은 아니고요. 망할 줄만 알았던 그 오프라인 공간이 상장 가능한 그 현금 흐름을 내는 사업으로 재평가받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어떤 맥락에서 신규 주목을 끌면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온라인 서점이 대세 아닙니까? 이미 아마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회사가 돼버렸고 네. 이런 상황인데 오프라인 서점 사양 사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마존닷컴이라는 온라인 서점이 1995년에 오픈을 했는데요. 네. 아마존이 무서운 속도로 이제 시장을 잠식하면서 이제 미국의 오프라인 서점 업계가 그야말로 붕괴됩니다. 반즈앤노블하고 양대 산맥이었던 보더스라는 그 대형 서점 체인은 2011년에 파산을 했고요. 이제 반즈앤노블도 경영난으로 이제 매년 수십 개씩 매장을 폐점했습니다. 반즈앤노블 주가가 이제 당시 상장했었을 때 이제 2013년 25달러에서 2019년 4달러까지 6분의 1 토막 났어요. 그 기간 동안 매출은 전성기 대비 50%나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대형 서점들이 몰락한 거는 아마존 때문만은 아니었고요. 예. 스스로 무덤을 팠다 이런 평가가 아, 많았었는데 그래요? 당시에 이제 반즈앤노블은 본사가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슈퍼마켓식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구, 장난감, 전자제품 이런 책이 아닌 상품 판매에 더
더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마존처럼 하자 이런 전략을 보이면서 이제 아마존 킨들에 대항한 누크라는 그 전자책 단말기에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예. 누크 사업에 기대를 걸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손을 잡기도 했었는데 이제 아마존을 넘어서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역부족이었습니다. 예. 반젠놈을 창업자가 레오나드 리지오라는 사람인데요. 그 레오나드 리지오가 1971년에 이제 뉴욕 맨하튼에 작은 서점을 인수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그 사업 시작한 지 48년 만인 2019년에 이제 결국 헤지 펀드 엘리엇의 경영권을 매각하게 됩니다. 네. 그 온라인이 대세가 되면서 반지의 노블도 어떻게든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여러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다 성공 못해서 결국 경영권까지 매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반지의 노블이 지금처럼 다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엘리엇이 반젠노블을 인수하고 난 뒤에 구원투수를 한 명 데리고 와요. 예. 바로 제임스 던트라는 사람인데요. 그 제임스 던트가 JP 모건에서 일했던 뱅커였는데 그 길을 접고 이제 런던에서 독립서점을 운영을 해요. 좀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2011년에 경영난에 시달리던 워터스톤즈에 영입이 돼서 회사를 흑자 전환하게 만든 인물이에요. 그래서 엘리엇은 제임스 던트를 이제 워터스톤스뿐 아니라 이제 반지앤노블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 앉힙니다. 네. 이 사람은 그 서점 업계의 스티브 잡스라는 별명이 있는 인물이거든요. 뭐 스티브 잡스처럼 그 백투더 베이직, 그러니까 업의 본질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고 예. 이제 죽어가는 그 대형 서점 체인을 혁신해서 기사회생시키는 인물입니다. 예. 이제 오프라인 서점은 끝났다라는 시각이 이제 당시에 압도적이었는데 그걸 보기 좋게 뒤집고 이제 워터스톤스와 반스앤노블을 연달아서 정상화시킵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제임스 던트가 그럼 어떤 전략으로 반지앤노블을 다시 되살려낸 거예요? 제임스 던트가 그 파산 직전에 반젠노블을 부활시킨 비결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아마존 흉내 내기를 멈추고 예. 그리고 책을 파는 그 서점의 본질로 돌아간 겁니다. 네. 우선 이제 책 진열 권한을 매장 직원한테 이제 과감하게 넘겨준 게 가장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가 되는데요. 원래 이제 대형 서점 체인이 이제 본사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이제 지침을 내려주거든요. 예. 그래서 일괄적으로 뭐 베스트셀러 자리는 어디에 놓고 또 어떤 책들은 어떻게 구비하고 어떻게 진열하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다 내려줘요. 네. 근데 제임스 던트는 본사 지침서를 쓰레기통에 버려라라고 지시를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은 본사보다 매장 직원들이 더 잘 알지 않냐. 본사 말 듣지 말고 직원의 안목을 믿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트셀러는 구석에 쌓아둬라. 어차피 그 책을 사러 온 사람은 구석까지 찾아가서 살 거 아니냐. 대신 입구하고 잘 보이는 진열대에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보물 같은 그런 책을 둬라. 이런 지시를 내려요. 야. 완전히 통념을 뒤집은 거죠. 그렇네요. 우리나라 대형 서점도 들어가자마자 제일 눈에 띄는 게 베스트셀러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옛날 이제 경영진은 공간이 아까우니까 책을 최대한 이제 많이 꽂으라는 지침을 내려요. 이렇게 세로로. 네. 근데 제임스 던트는 책 표지는 그 자체로 예술이다. 그래서 독자를 유혹하는 포스터나 마찬가지니까 당신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표지 10개를 골라서 미술관처럼 전시해라. 뭐 이런 지시도 직원들한테 내립니다. 매장 사진을 좀 보면요. 직원들이 좋은 책을 직접 선정해서 진열을 하고 손글씨로 막 소개를 해요. 네. 그러면서 고객들한테 감동을 주고 또 이게 SNS로 바이럴이 되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홍보 수단이 돼버립니다. 실제로 그 직원들이 발굴해서 진열한 책 그리고 표지를 노출한 책들의 판매량이 막 폭증을 하게 되는데요. 전설적인 사례가 하나 있어요. 예. 그 메릴린 밀러라는 그 작가가 쓴 아킬레우스의 노래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2011년에 출간이 된 책인데 네. 근데 2021년에 이제 반지앤노블 시카고 매장의 직원이 이 책을 픽업해서 진열을 하고 거기에 이제 눈물 버튼 바로 눌러줍니다. 네. 뭐 이런 손글씨 메모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틱톡으로 번지면서 갑자기 막 역주행을 해가지고 200만 부 이상 팔리고 출간 10년 만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가는 이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서점 직원들이 이제는 우리는 창고 관리자가 아니고 책 큐레이터다. 막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되면서 책 판매에 진심이 되고 더 몰입하게 되는 결과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제임스 던트는 아마존처럼 알고리즘을 믿은 게 아니라 사람을 믿은 겁니다. 그렇네요. 정말 통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건데요. 베스트셀러를 구석에 쌓아둬라. 이건 네. 정말 상식을 뒤엎는 지침인 것 같은데 서점에 마케팅하는 출판사들은 그런데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네, 교수님이 전곡을 찌르셨어요. 이제 처음에는 출판사들이 많이 반발했습니다. 그 신간을 베스트셀러로 밀어야 되는데 구석에 처박아 놓고 뭐 엉뚱한 옛날 책이라든지 뭐 이름 없는 책들이 진열이 되니까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특히 이제 그동안 좋은 자리를 차지해 왔던 대형 출판사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서점의 명당 자리는요, 그게 다 돈이에요. 그렇죠. 네, 반젠노블을 비롯해서 이제 서점들은 출판사에 돈을 받고 이제 진열대를 팔거든요. 그래서 서점의 중요한 매출원입니다. 이건 한국 서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서점이 생긴 이래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인데 이제 제임스 던트는 출판사에 받는 그 광고 수익을 포기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예. 돈을 받고 팔던 자리에 이제 서점 직원이 추천하는 책을 갖다 놓게 한 거예요. 반젠 노블의 대주주인 엘리엇도 막 처음엔 뒷목을 막 잡은 거죠. 예. 그 엘리엇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인데 이제 제임스 던트가 하는 일이 이제 도무지 이제 수익성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데 예.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결과는 모두의 우려를 깨버립니다. 반품률이 확 낮아지면서 오히려 수익성이 개선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출판사한테 돈을 받고 이제 다 팔리지 않을 책을 억지로 진열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반품이 많이 나왔거든요. 반품률이 이제 평균 25%에서 30% 됐단 말이죠. 이제 출판사에서 받아온 책 10권 중에 3권은 다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반품률이 한 자릿수 7%대로 획기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젠 노블뿐만 아니라 출판사들도 비용을 크게 줄이게 됐고 반짝 유행이 아니라 롱테일 판매, 그러니까 이제 책이 수명이 길어지는 그런 효과도 생겼습니다. 네. 이런 성과들의 중심에 본사의 직접적인 통제가 없어졌다. 이게 중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지역별로 또는 매장별로 특징이 다 다르고 그러겠네요. 네, 그것도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현장에 재량권을 주다 보니까 서점마다 개성이 살아나게 돼요. 대학가 서점에는 뭐 학술 서적, 휴양지 서점에는 소설이 이제 전면으로 이제 배치가 될 수 있고 그 지역에 필요한 책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책을 중심으로 서점이 꾸며지는 겁니다. 미국 반젠 노블 매장들은 이제 더 이상 규격화된 체인점의 모습이 아니고 각 지역의 문화와 또 독자층을 반영한 그런 독립 서점 같은 색깔을 띠게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점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 지역 커뮤니티가 되고 또 방문율과 구매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그 뉴욕 맨하탄에 이제 어퍼 웨스트 사이드 매장이 있는데요. 여기가 그 컬럼비아 대학교 옆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뭐 교수, 학자, 작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 링컨 센터도 가까이 있어서 뭐 음악가라든지 무용가 이런 예술가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호밀밭의 파수꾼 작가인 그 셀린저 그리고 존 레논 이런 사람들이 이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지성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 이 매장에는 다른 매장하고 달리 이제 수준 높은 인문학 도서 그리고 고전 이런 게 대폭 구비가 됐고 또 대학 도서관 같은 이제 깊이 있는 큐레이션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로스앤젤레스 헐리우드로 가면 거기 매장은 또 분위기가 확 다른데 뭐 영화 제작, 시나리오 이런 큐레이션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예. 유명인 사인회가 매주 열리는 그런 대형 이벤트 공간 기능이 강화됐다고 합니다. 예. 그 제임스 던트는 오프라인 서점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연결이 있는 그리고 오래 머물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던트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점은 발견의 장소다.
그리고 서점은 음.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데이트 장소다. 클럽 가지 말고 서점으로 오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네요. 반지의 노블이 경영난을 겪을 때 패점이 많았다고 하던데 네. 최근에 이렇게 잘 나가니까 오히려 매장도 다시 늘리고 그러는 겁니까? 맞아요. 이제 반지의 노블이 2000년대 초에 전성기 때 이제 매장이 900개를 넘었거든요. 근데 아마존 공세 이후에 뭐 300개 가까이 줄여서 이제 2020년에는 600개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혁신을 추진하고 이제 경영 상황이 나아지면서 최근에는 공격적으로 매장을 늘리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60개 넘는 서점을 열어서 700곳을 이제 넘겼고 내년에도 60개의 새로운 매장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만 해도 사실 오프라인 서점을 많이 늘리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근데 네. 미국은 지금 반대로 오프라인 서점이 이제 음.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제 실적도 크게 개선이 되는데 그 반젠 노블이 비상장사라서 이제 지금 실적 수치를 정확히 공시하지는 않기는 하는데 인터뷰 같은 데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매출은 뭐 우리 돈으로 6조 원 이상으로 성장을 했고요. 영업 손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엘리엇이 2019년에 이제 반젠 노블을 6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8천억 원 정도에 인수했거든요. 이제 내년에 IPO 할 때 몸값은 4조 원 정도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엘리엇이 처음 인수할 때보다 몸값이 뭐 한 4배, 5배 이렇게 기업 가치가 커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반지의 노블을 인수한 엘리엇이 한국 기업을 공격했던 그 엘리엇 맞나요?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죠? 그런 이름이죠. 엘리엇. 그 삼성하고 현대차를 공격했던 그 행동주의 펀드 그 엘리엇 맞습니다. 맞네요. 네, 엘리엇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가 이제 폴 싱어라는 사람인데요. 네.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예요. 그 디폴트를 선언했던 아르헨티나 국가를 상대로 10년 넘게 성환을 요구해서 끝까지 돈을 받아낸 그런 집요한 투자자로 유명합니다. 한국에서 악명이 또 높았잖아요. 그 엘리엇이 2015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를 했는데 그 당시 엘리엇이 그 삼성물산 지분 7%를 보유한 주요 주주였는데 그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한테 불리하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에 국민연금이 삼성 편에 서면서 이제 합병안이 통과됐는데 이제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부당하게 개입해서 손해를 입었다라면서 이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 소송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네. 1심에서는 그 한국 정부가 엘리엇한테 1억 달러를 배상하라라고 판결이 났거든요. 예. 한국 정부가 지금 항소를 해서 내년 초 정도면은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엘리엇이 그 2018년에는 현대차 사업 개편에도 반대를 해요. 그랬죠. 엘리엇은 이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런 이제 지분을 합쳐서 1조 원 이상 주식을 당시에 매입했는데 주총에서 그 엘리엇이 주장했던 지배구조 개편이나 배당 확대 요구는 부결이 되고 맙니다. 회사가 이제 기말 배당으로 주당 3,000원 안을 올렸는데요. 당시에 엘리엇이 주당 22,000원, 그러니까 회사 안보다 7배가 많은 배당을 요구했어요. 결국 엘리엇은 1년 만에 이제 현대차 관련 주식을 전량 매각하고 이제 한국 시장에서 떠났습니다.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의 어떤 뭐 돈 많은 사람들이 그 행동주의 펀드라는 이름 아래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 괴롭힌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많거든요. 엘리엇 포함해서요. 네, 그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이제 주주 제한이나 의결권 행사를 하면서 경영에 적극 개입해서 이제 기업 가치를 높이고 또 거기서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자를 뜻하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뭐 엘리엇이 사실 빌런으로 인식이 됐죠. 뭐 먹튀, 뭐 투기 자본, 기업 사냥꾼 이런 비판을 많이 받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엘리엇도 그렇고 과거에 왜 또 그 SK그룹 공격했던 소버린 펀드도 그렇고 행동주의 펀드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싸우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를 수면 위로 또 끌어올리고 주주 이익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투자자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 자본시장에는 적지 않은 자극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엇이라고 해서 기존의 경영자를 공격하는 투자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반센 노블, 워터스톤스처럼 망가진 기업을 싸게 사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몸값을 높이는 그런 투자 방식을 추진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반지앤노블하고 워터스톤스가 상장하고 나면 엘리엇도 이제 서서히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엑시트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해외 오프라인 서점들은 이슈가 많았네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시장에서도 의미한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한국 서점가는 여전히 이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어요. 작년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효과로 매출은 반짝 늘었는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서점의 경우에는 매대 판매에 여전히 치중하고 있고요. 독립 서점들도 숫자는 지금 많이 늘었는데 지속 가능한 모델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서점의 혁신은 그 단순히 유통 채널 하나가 살아나는 문제가 아니고 출판하고 저술 산업의 그 숨통을 트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점이 광고비를 받고 이제 책을 깔아주는 그런 전시대가 아니고 이제 좋은 글을 쓰는 작가를 발굴하고 또 독자의 취향을 발견하는 공간으로 기능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출판사와 작가가 독자를 만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 알고리즘하고 베스트셀러 중심 시장에서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 책들이 생명을 얻을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럼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문학이 이제 퍼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반지앤노블의 혁신을 또 한국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진짜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대형 서점에 가면 그 예전에는 매대를 보면서 책을 추천받고자 하는 마음이 어렸을 땐 있었는데 네. 그 매대가 대부분 돈을 주고 파는 거다라는 걸 알고 나서는 맞아요. 매대에 있는 책들이 뭔가 나에게 양서를 추천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상업적으로 광고 매대 샀네 이런 생각만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신선한 지적 자극과 충격을 받기 위해서 대형 서점을 가봐야지 이런 마음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정말 발상의 전환이 사양 산업을 다시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많이 알려주세요. 네. 요즘 어려워하는 업종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정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